자, 이제 14번이죠.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탄력성은 주제가 몇 개로 나누어지죠. 일단 탄력성 개념이 뭐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수량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이걸 나타내는 게 탄력성이고요. 이 숫자가 크다는 건 수량 변화가 크다라는 얘기고요. 숫자가 작다라는 얘기는 수량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수량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고 공급량이 변하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죠.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고요. 소득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걸 볼 수도 있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이것을 교차 탄력성. 자, 이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거는 위에 것이 되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요. 위에서는 이 가격 탄력성은 워낙 중요해서 따로 더 자세히 해야 되고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론적으로는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얘는 정상재, 얘는 열등재, 얘는 대체재, 얘는 보완재 그것을 파악할 수 있으면 돼요. 이제 계산 문제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의 경우에는 가격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가 있고요.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이 있고요. 판매 수입은 요거는 총 수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임대료 수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임대 시장에서는 임대료 수입이 되는 거죠. 다음에 탄력성과 거미집 모형이 있고요. 탄력성과 조세 귀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탄력성이 나오는 모든 경우인데 얘네들은 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간단합니다.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고요. 조세 귀착에서는 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다, 덜 부담이다?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다라는 거죠. 다음에 여기서는 수탄수 공탄발이죠.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다만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할 때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면 수렴형이다. 다음에 여기서는 판매 수입, 총 수입 또는 임대료 수입을 얘기할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요.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 임대료 수입을 수요 곡선에서 찾는다 그랬죠. 그 이유는 수요자가 지출을 해야 그게 판매 수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곡선에서 찾는데 여기가 단위 탄력적, 여기가 무한대, 여기가 탄력도가 제로라고 했어요. 여기가 탄력 구간이고 여기가 비탄력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탄력 구간에서 자 이게 판매 수입이 가장 넓을 때가 이 사각형 판매 수입이 가장 클 때가 이 사각형 넓이가 제일 클 때죠. 자 이렇게 하면 판매 수입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 넓이밖에 안 돼요. 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판매 수입이 얼마 안 되죠. 가격이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지금 수요가 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판매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면 요거 생각하시고 가격 수준이 높을 때가 탄력도가 높죠. 탄력적일 때에는 가격을 낮추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높이고 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세 개는 간단해요. 이제 마지막 그래프에서는 탄력성과 그래프요. 자, 탄력성이란 게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수량 변화의 크기라 그랬죠. 자, 근데 수량을 어디에다 나타내요? 여기다 나타내잖아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야죠. 여기 머릿속에 이게 가격이에요. 수량 변화는 좌우로 나타나죠. 그럼 탄력적이다라는 것은 수량이 많이 변한다 이 소리죠. 그러면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수량이 더 많이 변할수록이잖아요. 자, 이 수량이 좌우로 나타나니까 탄력적일수록 하면은 빨리 누우세요. 누우면 이 수량이 많이 변해 누우면 맞잖아요. 비탄력적이라면 빨리 일어서라고. 일어서. 그냥 비탄력적이잖아. 비탄력적이니까 괜히 이렇게 선 것 같지 않나요? 비가 내린다 이렇게 연상되는 게 이렇게. 그러잖아요. 비탄력적 서면 돼서 빨리 서요. 그럼 서면은 수량 변화가 커요, 작아요? 수량 변화 작잖아요. 대신 가격 변화는 서면 크죠. 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증가할 때,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 하락하죠?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하고, 이게 선 거잖아요. 서면 가격이 많이 하락하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B가 더죠.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는 거예요. 예,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이렇게 얘보다는 이렇게 더 올라가고, 내려갈 때 더 내려가고. 그래서 B가 더죠. 예, 앞 시간에 대가 B하고 탄력성에서 B가 더하고,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더 많이 변한다? 가격이 더 많이 변한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그거는 수요 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급 곡선도 이렇게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수록 어때요? 가파르죠? 가격이 더 변하는 겁니다. 그럼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한다 그럴 때 비탄력적일수록 양은 덜 변하는 거죠. 양은 비탄력적일수록은 설수록 양은 덜 변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게 이제 탄력성과 그래프요. 근데 가장 극단적인 경우가 수평이거나 수직이죠. 수평일 때는 가격이 전혀 변함이 없고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도. 이렇게 수직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이동해도 균형량의 변화가 없는 거죠. 가장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게 그나마 내용이 좀 있고요. 자, 이렇게 탄력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른 현상이 나타나니까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라는 걸 하죠. 수탄과 공탄의 크기 결정 요인에서 수탄의 크기 결정 요인,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저기 저 위로 올라갈수록 탄력적이죠.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시장을 세분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사치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수량 변화가 큽니다. 근데 공탄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탄력성 커지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지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면은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건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또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량을 많이 만들어내기 어렵죠. 그럴수록 비탄력적이 되고요. 법적 규제가 많을수록 생산량을 많이 증가시키기 어렵죠.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걸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탄력성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1보다 큰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자의 판매 수입 나오죠. 판매 수입 나오면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이거 판매 수입 얘기가 나오면 1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저 위란 얘기죠. 위일 때는 어떻게 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맞죠? 네, 맞고요. 다음에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 겹쳐 탄력성 양수면 대체적 관계 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이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이 탄력성이 커진다. 이것도 어렵지 않고요. 4번도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자, 5번에 나오네요. 탄력적일수록 그럼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누우라고. 누워. 탄력적일수록 누웠죠. 자, 그럼 공급이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누웠는데 가격이 더 변하겠어요? 덜 변하겠어요? 덜 변하죠. 그거는. 됐나요?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5번에 주거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요 탄력성도 달라지죠. 이거 어렵지 않고요. 2번에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이죠. 근데 더 탄력적이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생산량을 늘릴 때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 더 비탄력적이다. 요거는 이제 방금 한 대로고요. 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커지는 것은 상품의 대체 가능성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세분할수록 대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주택의 대체재가 맞나요? 주택의 대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택이 아니면은 상가에서 잘 거예요? 공장에서 잘 거예요? 어디서 잘 거예요? 주택의 대체재는 없어요. 근데 이걸 세분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아니면은 연립 아니면 다세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세분하면은 대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더 탄력적이 돼요. 그래서 4번이 옳은 말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5번에 단기 공급 곡선의 임대료 탄력성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더 비탄력적. 단기 고려하는 기간이 장기일수록 탄력적, 단기일수록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6번과 같은 형태의 계산 문제는 난이도로 따지면은 중급이에요, 중급. 그게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몇이라 그랬어요? 임대료 탄력성이 0.4, 소득 탄력성이 0.5. 이 소리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이게 이 숫자가 다 의미가 있어요, 숫자가. 그러니까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 뜻이에요. 0.5배만큼 수량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수량 변하는 거니까. 맞나요? 근데 요거는 임대료의 0.4배 변한다 뜻이고 요거는 소득의 0.5배 변한다 뜻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임대료가 몇 퍼센트 변한다고 그랬어요? 5% 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0.4배만큼 임대료의 0.4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2% 변한다고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소득이 10% 올라간다 그랬죠? 그럼 10% 변하니까 소득의 0.5배만큼 수량이 변하는 거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5%죠, 5%. 그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쉽죠, 그죠? 말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헷갈리면 조심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줄어들죠. 근데 소득이 지금 보세요. 얘는 양수잖아요, 양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이기 때문에 얘는 정상제요. 앞에서 했잖아요. 탄력성이 소득 탄력성이 양수면 정상제, 음수면 열등제.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같은 방향으로 해요, 양수일 때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5%니까 플러스 3%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따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죠? 이게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이게 중급이에요, 이게 중급. 이게 중급이니까 요거보다도 더 쉬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만 묻는 것도 있으니까. 재작년에 하나만 물었어요, 이렇게. 임대료 탄력성이 2다. 임대료가 4% 증가했다. 이렇게 했어요, 숫자가. 딱 숫자가 요거예요. 임대료가 4%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량이 8%. 어떻게 위로 아래로? 여기서 또 증가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8% 감소죠, 감소. 이렇게 나왔다니까. 괜찮죠? 네. 자, 다음에 17번이면 이제 탄력성은 이렇게 하고요. 자, 17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과장국수 비비자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했잖아요. 그 자고가에서 가격 창조 기능.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가격 창조 기능을 좀 더 주의를 하시고요. 이제 출제는 주로 출제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서 출제됩니다. 과장국수 비비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기억에 불안정 경쟁 시장. 맞죠? 해당되죠? 그 다음에 지역시장성, 국지성 맞죠? 그 다음에 수급조절 곤란성 이것도 맞죠?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장의 비조직성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거래 정보의 비공개성 이것도 잘 BBB 하잖아요. BBB. 그러니까 리얼 미음 BBB.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다죠, 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1번이고요. 다음에 18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이 상황이 변하는 경우 수요와 공급이 신속히 조절되는 경우가 많다. 신속히 조절되지 않지 않습니까?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요.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의 유형에 따른 특성에 의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유형에 따른 특성, 뭐 주거용이냐 상공업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 혹은 지역화되는 경향이 있다. 요거 부동성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다른 재화에 비해 법적 규제나 제한이 많다. 이게 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19번은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시장의 효율성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정보의 효율성을 말하는 거죠.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영되면은 효율적 시장,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는데 그 반영되는 정보가 과거 정보라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과거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 그리고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내부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죠. 자, 그러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지죠. 그러한 시장에서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정보보다 우수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에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과거 정보를 반영하고 있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미공표 정보, 내부 정보까지 반영하고 있죠. 자, 이러한 시장에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자, 이 과거 정보가 반영된 이런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면 자, 기술적 분석은 무슨 분석이에요? 과거 정보 분석이죠.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다 우수한 정보 분석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기본적 분석은 무슨 분석까지 하는 거예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분석하는 거죠. 자, 이거 분석하면은 약성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이윤 얻을 수도 있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니까. 근데 기본적 분석으로 자, 늘 수업할 때 기본적 분석으로 여기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걸로 얻을 수 없으니까. 이걸로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이거는 당연히 못 얻는 거죠. 예, 총으로도 못 뚫는다면 대포로도 못 뚫죠. 그렇잖아요. 무기가 더 센 무기로도 지금 초과이윤을 못 얻는데 더 약한 무기로 못 얻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도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야만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고 이거보다 더 우수한 정보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어요. 어떤 시장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자, 근데 얘네들은 초과이윤을 얻는데 뭐를 이용해야 된다고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한다고요. 그럼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얻는다면 자,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초과이윤인 것 같아 보여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뭔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뭔가를 정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요. 시장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뭐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비효율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정보 비용을 써야 되죠. 근데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같다라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 많이 버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보일 뿐이고 실제로는 품 팔아서 돈 버는 거예요. 품 팔아서. 아니 하루 종일 수업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쉬지도 못하고 자료 만들어야 되고 지금까지 공부한 세월이 얼마고 그런 것들을 다 따지면은 지금 버는 게 결코 초과이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아들은 이거 안 시키겠대. 자기 아들은 이런 직업 안 시키겠대요. 그 뭔 소리예요 그게.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죠. 제가 버는 게 그냥 품 팔아서 버는 거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렇다면은 제가 결코 초과이윤을 얻는 게 아니고 그냥 남들이 버는 만큼만 버는 거예요. 맞죠? 이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애쓰는 만큼만 돈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벌어도 실제로는 많이 버는 게 아닐 수 있죠. 이러면은 이게 바로 뭐가 달성되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성은 겉으로 봤을 때는 초과이윤이 있어 보여도
그 초과이윤이 실제로는 그만한 희생을 해야 되는 거라면 뭐가 달성되는 거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독점, 과점 이런 기업들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기회비용을 지불한다면 불안전 경쟁시장, 그러니까 불안전 시장, 독점이나 과점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처음서부터 초과이윤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얘는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이고요. 자동으로 할당 효율적이고 얘는 어떤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달성될 때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고 요게 달성되지 않으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달성 안 되는 거고 됐나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도 뭐가 달성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지만 이게 같아지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죠. 처음서부터 초과이윤도 없고 정보비용도 없기 때문에 됐나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투기라는 게 있다는 이유가 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자기가 애쓰는 것보다도 돈을 더 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간편하게 어디 뭐 땅 사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돈 더 벌고 이거는 실질적으로도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이렇게 투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애쓰는 만큼 가져간다면 사람들이 투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토지에 토지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벌었는지 보니까 그 사람이 벌써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다 살펴보고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답사 다 해보고 측량까지 다 하고 이 발품 팔고 이렇게 저렇게 기동량하고 나는 그렇게 못할란다. 이런 정도라면 그 사람이 결코 초과이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투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어떠하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부터 보세요. 20번. 20번에 1번 지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투기가 성립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불안전하고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한 것 등으로 인해 불안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되고요. 정보가 불안전하고 진퇴가 자유롭지 못해서 현실은 다 무슨 시장? 현실은 다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시장이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공불비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와 초과이윤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정보 비용의 크기가 초과이윤의 크기가 똑같다면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죠. 그다음에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틀렸죠 이게? 독점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19번으로 가시면은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하고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죠? 이거는 현재의 시장 가치가 과거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한다. 맞죠?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약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어느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다. 자,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얘기는요. 투자자하고 시장하고의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은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투자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게 시장이 효율적인 거예요. 시장이 효율적이면 이제 시장이 이기는 거고요. 근데 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는 게 이제 시장이 패배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초과이윤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초과이윤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때는 시장을 패배시킬 수 있죠. 근데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은 시장을 패배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으니까. 됐나요? 그럴 때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킬 수 없는 거예요.
투자자가 시장을 패배시킨다는 건 뭐를 얻어야만 된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어야만 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효율적 시장이 존재한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5번도 강성 효율적 시장의 의미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보시고요. 자, 21번부터는 이제 부동산 경기입니다. 자, 이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 경기 특성에 대해서 좀 출제가 되고요. 부동산 경기 특성에서 주기는 어떻습니까? 주기는 더 일반 경기보다 길고 진폭은 더 크게 나타나고요. 또 일반 경기에 비해서 선행하거나 역행하거나 후행하거나 뭐 독립적일 수 있고 다양한 모습을 띌 수 있는데 부문별로 놓고 볼 때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공업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병행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역행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상공을 가중평균하면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는 약간은 뒤처지는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경기는 좀 더 앞서 나가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때에는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길게 나타나고요. 정점에서 저점까지는 좀 짧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우경사 비대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회복은 느리고 후퇴는 빠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요. 우리 부동산 경기를 말하면 주로 이제 건축 경기를 말하고요. 건축 경기 중에서도 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주거용 건축 경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부동산 경기 특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 특성 있죠. 순환 국면 하면 뭐예요? 순환 국면. 이거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순환 국면이죠. 순환 국면별 특성에서 상후 하회 하죠. 이런 이제 순환 국면별 특성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중에서 누구를 중시해야 되느냐? 이거는 상도 하수 한다 그랬죠. 올라가는 시기에는 매도인, 내려가는 시기에는 매수인을 중시한다. 이렇게 올라갈 때는 매도인, 내려갈 때는 매수인. 근데 요게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이 저점을 찍고 회복할 때에는 이게 이제 매도인 중시로 바뀐다라고 하고 상향 시장에서는 매도인 중시가 강화된다라고 하고 이게 정점을 찍고 후퇴기로 접어들 때는 매수인 중시로 바뀌는 시기, 전환되는 시기. 여기는 매수인 중시가 강화되는 시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과거 사례 가격의 의미에서 과거 사례 가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밑으로 내려갈 때는 과거는 위에 있죠. 위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때는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걸 기준 가격이라 얘기했나 그랬죠. 위 기준 가격, 아래 기준 가격. 그래서 이거를 후퇴기에는 기준 가격 정점을 찍은 지 얼마 안 돼요. 정점 찍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상한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한으로 밑에 많이 내려와 버리면 기준 가격에서 멀리 떨어졌죠. 이러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상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하고 여기서도 저점을 찍고 회복기에 이때는 과거 사례 가격은 기준 가격이 되거나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상향 시장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의 의미가 있다라고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공실률이 높아지고요. 올라갈 때는 공실률이 낮아지는 편이고요. 자, 이렇게 하회 상호 말고 부동산 경기에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안정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안정시장은 모든 부동산이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불황에 강한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불황에 강한 부동산. 불황에 강한 부동산 해서 소규모 주택이나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약간 이제 언급되는 게 이제 경기 유형에서 그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장기 변동 이런 거 구별하는 거죠. 순환 변동은 이제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계절 변동은 1년을 주기로 해서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 무작위 변동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부 정책 변화라든가 재해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무작위 변동이고요. 장기 변동은 어떤 추세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택 건축량이 증가해왔다. 이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해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걸 별로 안 따지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짧은 시기를 보면은 잠깐은 이렇게 내려가는 굴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왔어요? 계속 주택 건축량이 증가해 왔잖아요. 그거는 무슨 변동? 장기적인 변동, 추세적 변동 이렇게요. 계절 변동과 관련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계절 변동이에요. 매년 12월 하면은. 근데 작년 12월을 정점으로 해서 주택 경기가 후퇴기로 접어들었다. 이러면은 그는 순환 변동이에요. 아시겠죠? 작년 12월하고 매년 12월은 다르죠. 매년 12월은 이제 매년 나타나는 거니까. 작년 12월 요거 이제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미집 모형이죠. 자, 원래는 이제 거미집 모형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거미집 모형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너무 자주 거미집 모형이 출제가 돼서 작년에는 거미집 모형을 안 집어넣었는데 이제 작년 한 해 쉬었기 때문에 이제 거미집 모형을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은 한 해 쉬어가지고는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고 듣는 거예요. 혹시나 싶으니까. 자, 이게 수렴형은 아까 말씀드렸죠. 수렴형 수탄수 하죠. 수탄수. 수탄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더 크면 수렴형. 공탄이 더 크면 발산형.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발산형 하면 이제 반대로 똑같으면 뭐가 되고요? 똑같으면은 순환형이 되는 거죠. 이제 기울기 절대값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반대로 얘기해야 되죠. 요게 이제 중요한 주제고 사실은 이제 가정도 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가정. 수요는 금기 가격에 의존하죠. 금기 가격 보고 결정하고요. 공급은 전기 가격이죠. 요거는 전기 가격에 이게 공급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작년,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시차를 고려하고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다 해서 이걸 동태적 이론이라고 하죠. 동태적 이론. 동태적 이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미집 모형의 내용입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경기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맞죠? 다음에 계절 변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예기치 못한 것은 무작위 변동이죠. 말도 안 되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비교하여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적은 특징을 갖는 경향이 있다. 팽창 국면과 위축 국면 간의 차이가 크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주기의 순환 국면이 일정한 경향이 있다. 말도 안 되죠.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분석 대상 지역의 인근 지역에 한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러면은 전체적인 그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22번은 경기 순환의 각 국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의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에 비하여 후순환적이며 대체로는 좀 후순환적인 경향이 있고요. 다음에 일반 경기 변동과 주거용 부동산 경기는 역순환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부문별로 놓고 볼 때는 좀 그렇고요. 다음에 안정시장은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시장을 말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시장이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자들에 의해 지탱이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게 안정시장은 그러니까 도심지 점포는 보통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임대료 수입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시세 차익을 보는 것보다. 소규모 주택도 대체로 그런 편이고요. 다음에 상향시장은 공실률이 감소하고 후퇴 가능성을 내포하며 매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상향시장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게 꼭지가 아니냐, 꼭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벌써 뭐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얘기예요? 후퇴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도자 중심되고요. 다음에 회복시장은 하향시장의 다음 국면으로서 회복은 하향 다음이죠. 저점 찍고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시작되고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시장이다. 맞죠? 이게 투기적 요소는요. 상향이면 이미 늦었습니다. 투기적 요소는 상향이면 이미 늦었어요. 언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워요? 회복할 때, 꿈틀꿈틀 회복할 때 이제 투기적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4번 옳은 말입니다. 다음에 하향시장에서 공실률은 증가하고 매수자는 거래를 당기려고 할 것이다. 매수자는 공실률 증가하는 건 맞죠? 근데 사는 사람은 하향시장이라면 조금이라도 더 기다렸다 사려고 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고 23번은 부동산 경기에 관한 거미집 모형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공급자가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영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다음 기회 공급량을 결정할 때 현재의 시장 임대료에만 반영한다. 맞아요, 이거? 다른 거 안 봅니다. 공급자는 다음 연도의 공급량을 결정할 때 지금 가격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급량 결정할 때 뭘 보고 했단 얘기예요? 전년도 가격 보고 결정했단 얘기예요. 다른 거 안 보는 거 딱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건물 착공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공급 물량이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오히려 공급 초과가 되어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는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면 부동산 수요는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만 부동산 공급은 일정한 생산 기간이 경과한 후라에만 변동이 가능하다. 맞죠? 이게 이제 시차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모형의 안정 조건은 수렴형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클 때 나타나고요. 맞죠? 5번이 틀렸죠. 수탄수 공탄물. 수탄이 더 커야 수렴형인데 공탄이 더 크다라고 해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4번부터 이제 정책론입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개입 필요성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주로 형평성 측면이라고 그랬죠. 주로 형평성. 이게 형평성이 어떤 형평성이에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입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는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소득층한테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 효율성이나 다른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목표. 이거는 사회적 목표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는 이 말이 등장하지 않고요. 이 사회적 목표 설명할 때만 간혹 등장해요. 그 외에는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 설명할 때 외에는 사회적 목표는 뭐를 생각하면 된다? 형평성 측면을 생각하면 돼요. 소득 분배의 형평성이라는 얘기고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시장이 뭐를 못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해요. 자고가 정량이 있었죠. 자원 배분 기능. 근데 시장이 그걸 제대로 못하면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이에요. 효율성 측면. 자, 근데 이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죠. 시장 실패의 원인을 따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원인에 뭐가 있고요? 외공불비가 있죠. 외공불비. 외는 외부 효과, 공은 공공재, 불은 불안전 시장, 비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 그 중에서 얘네들은 따로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는 현상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예 외부, 부예 외부까지 따로 구분해야 되죠. 정예 외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적정량보다 과소생산되니까 보조 같은 걸 통해서 개입을 해야 되고요. 많이 생산되도록, 더 많이 생산되도록. 얘는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규제를 통해서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핀피 현상 같은 게 나타나고 이럴 때는 님비 현상 같은 것이 나타나고요. 이럴 때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이에서 뭐가 더 크고요? 사회적 편익이 더 크죠. 근데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안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때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이때는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부동식을 등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인근주택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시멘트 공장이 건설된다 그러면은 인근주택시장에서는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되는데 시멘트 공장을 규제하게 되면은 인근주택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규제받는 시멘트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규제받는 시멘트 시장에서는. 자,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재의 경우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죠. 비배제성, 비경합성. 특히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요놈이 요놈.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하는 걸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적정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요. 비경합성에 의해서는 이거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 하는데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했죠. 등대를 이용을 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10,000명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당 비용은 줄어든다 그랬죠. 등대 운영 비용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00명이 이용하든 1000명이 이용하든 등대 운영 비용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할수록 1인당 비용은 줄어들죠. 이렇게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 시장 실패와 관계가 있죠. 불완전 시장도 마찬가지죠. 불완전 시장에서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거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죠.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면은 자연스럽게 독점이 된다 그랬죠. 자연스럽게. 어떤 기업이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규모를 늘리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거죠. 규모를 늘리면서 생산 단가를 낮춘 그 제품을 시장에 풀어버리면 다른 기업들은 다 죽어버리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연 독점이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독점이 되고 난 후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 실패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주로 규제를 해야 되고요. 비대칭 정보, 이건 뭐예요? 비대칭 정보. 이거는 역선택이나 도덕제의 이런 게 나타나죠.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얘기는 나는 아는데 쟤는 모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정보가 있는 쪽에서는 보통 도덕적 해이를 하고요.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쪽에서는 역선택이라는 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대체로 도덕적 해이는 어떤 경우에 많이 얘기하는가 하면 고용인과 고용주 요 사이에 일하는 사람은 벌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지만 안 벌 때는 이제 탱자탱자죠. 특히 고정급일 때 그렇죠. 그게 가장 심한 경우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은 이제 철밥통이니까 뭐 탱자탱자 해도 이렇게 자르지를 못하잖아요. 이거 공무원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부 공무원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와이프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욕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니까 정말 이제 좀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이 있대. 이렇게 보면은 일하는 일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성과급제예요. 성과급제. 성과급제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어떻게 성과를 쉽게 측정하겠습니까? 이렇게 물건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아니고 제일 성과 측정하기 쉬운 게 흙퍼 나르기 이런 거죠. 이런 거는 보이니까 흙퍼 나르기 이런 거. 그래서 군대 가면 그거를 돈 내기라고 돈 내기. 군대 가면은 자기 할 몫을 이렇게 다 할당을 해서 그거 하면 쉰다 하면은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같이 내버려 두면은 노는 놈 놀고 하는 놈 하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성과급제를 해야 이런 거를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칭 정보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이용해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쓰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정부가 이래서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뭐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 부분에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길 수가 있죠. 특히 부의 외부와 관련해서 환경 오염 문제를 재산권을 부여해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부여해서 그 재산권이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코즈 정리인데 24번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4번을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에 코즈 정리에 의하여 환경 문제에 대해 정부가 재산권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재산권 부여를 보고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권리를 살지 팔지는 누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민간에서 하는 거죠. 자, 여기 공장도 있고 이웃 주민도 있을 때 공장한테도 오염물질 배출권을 주고 이웃 주민들한테도 오염물질 배출권을 줘요. 근데 공장이 자신이 갖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권을 다 써버리면 생산을 못합니다.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권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이웃 주민들한테 가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이웃 주민들은 이거 팔면은 건강에 해를 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에 충분한 그 해를 그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준다면은 이 재산권을 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재산권, 오염물질 배출권을 살지 팔지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는 거죠. 정부가 팔아라 마라 하는 게 아니죠. 내 아파트를 팔아라 마라 정부가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제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었어요. 소유권 제도, 저당권, 지상권 이런 제도는 정부가 만들었지만 사고 파는 건 누가 마음대로 해요?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 내 집을 사고 팔고 하듯이 이 재산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는 민간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경우 비배제성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서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대칭 정보나 불안전 정보 뭐 이런 것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불안전 경쟁, 불안전 시장도 그 개입이 필요한데 그 말이 어려워요.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자, 일단 요건 패스하고, 정부는 시장 실패 수정하기 위해 시장 개입할 수 있죠. 이제 4번에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 물건이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다는 거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저쪽으로 갔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원이라는 게 다 흘러가면서 최소한 다른 데 갔을 때 받을 수 있었던 만큼을 받으면서 이게 이전이 되고 이전이 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제품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품을 납품한 그 하청업체에서는 그 부품 가격에 뭐가 다 반영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부품 원가에다가 그 자기네 회사 이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부품들을 사왔어요. 이제 이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부품을 다 사올 때는 그 원가를 다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사도 거기 이제 원가에다가 자기 회사 이윤을 적절한 이윤을 붙여서 그만큼으로 팔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돼요. 그렇게 배분되면은. 근데 독점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돼요. 독점의 경우에는 그렇게 생긴 원가가 있으면 이윤을 대폭 붙이죠. 대폭 붙여서 비싼 값에 팔죠. 그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줄여요. 그게 바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 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지금 거래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자원이 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생산량을 줄이면서 자원 배분이 이쪽으로 덜 된다고요. 그게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반영한 가격만큼 해야만 그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인데, 이렇게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기회비용 반영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지금 시도를 해봤어요, 제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4번은. 25번을 보시고요. 다음은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여부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무임승차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과소 생산 문제가 나타나고요. 정보 비대칭 또는 불안전 정보 시장 실패 원인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다 그랬죠.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것도 있어요. 꼭 정부가 이렇게 재산권 부여 같은 방법으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봉업자와 가수원업자 사이에서 벌통을 갖다 놓고 대가를 지불받고 지불하는 거예요. 이건 정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런 경우를 특히 내부화된다 그래요. 내부화. 외부 효과가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되는 경우 뭐라고 한다고요? 내부화라고 해요. 내부화.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되는 경우. 다음에 5번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정부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정부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26번은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진 것은 기억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하여 토지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간접적 개입수단이다. 직접 개입수단이죠. 그래서 26번은 이제 정부 개입수단에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운 규제가 있죠.
직접 개입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도 뭐가 또 추가될 수 있어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도 직접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죠. 다음에 니은에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낳을 수 있다. 이건 또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부 실패를 표현하는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디귿은 주택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자, 요거는 맞습니까? 직접 지원,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은 간접이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이 정답이어서 5번이고요. 그 리을을 보시면 부동산 정보 비대칭, 외부 효과 등의 존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생산 공급하거나 주택의 거래나 배분을 통제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5번이고요. 좀 쉬고 할까요?